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볼 때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는 어느 정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 아닌가요? 헌재가 이런 판결을 내리니 한덕수 총리도 복귀 후에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계속 헌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 질서를 지켜야 나라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에 엄중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합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발동해서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도 한마디 사죄나 반성도 없이 계속 거짓말을 해대고 온갖 법기술로 책임을 회피하는 윤석열이 진정 파면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헌재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생방송 배국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윤석열 파면을 기원하면서 준비한 제품인데요. 요즘에 이제 날씨도 좀 더워지고 또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심한데 깨끗이 씻겨내시라고 미나리 삼겹살 어제 준비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반드시 파면과 함께 봄이 온다라는 소망으로 복숭아 망고 그린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아로마빌 잘 아시죠? 참 좋은 제품 싸게 정직하게 만드는 그 아로마빌에서 만든 건데요. 저도 참 자주 마시는 음료입니다. 일단 설탕이 안 들어간 제로 칼로리 음료인데요. 얼음 넣고 한 잔 딱 드시면 아주 상큼해서 기분 전환이 되실 겁니다. 한 박스에 10개 들어있는데 모두 3박스 30개가 9,900원. 놔두고 드실만 합니다. 손님들 대접하시기에도 좋고요. 이번 기회에 많이들 주문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헌재가 아직까지도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국민들이 답답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도 했고 이제 남은 건 윤석열밖에 없는데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4월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의 메시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추기경은 천주교에서 교황 다음으로 높은 어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딱 2분이 계십니다. 천주교 서울 대교구장을 맡고 계신 염수정 첫 추기경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 교황청에서 성직자부 장관을 맡고 있는 유흥식 추기경이 계신데 유흥식 추기경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성직자, 수도자, 형제, 자매님들, 동포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와 가까운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 사회 지도층과 종교계의 많은 분이 제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비상계엄 후에 우리나라의 무질서하고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저의 솔직한 의견을 표시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나라는 깊은 사고와 기도를 하였습니다.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쭉 써내려 갑니다. 앞부분에 현재
교황님의 건강 상태를 쭉 전달하고 그러면서 지난해 말 고국에서 벌어진 계엄 선포라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하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국가적 비극으로 치닫는 일은 일단 멈추었고 수많은 국민이 추위를 뚫고 광장과 거리로 나와 함께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벌써 시간은 혹한을 지나 3월 하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상황은 마무리되지 않은 채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법은 상식과 양심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인간 사회의 최후 보루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상식과 양심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 좋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 주십시오. 바티칸에서 추기경 유흥식 라자로 드림. 바티칸에 가 있는 교황청의 유흥식 추기경이 고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무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 마찬가지로 정의에는 중립이 없지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엇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대표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헌법재판관들 아닙니까? 추기경님의 메시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지요. 김진애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전혜연 민주연구원 본장님, 예, 그리고 김남국 전 의원님, 예, 어서 오십시오.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보면서 왜 윤석열 선고가 늦어지는지 좀 짚어볼 수 있었죠. 몇몇 재판관들이 국민 법감정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와 상식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네. 사실 벌써 지금 이제 24시간 거의 지났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조금 차분해지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결론은 예상된 거였습니다. 다 기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꺼림칙한 게 그 내용 판결문이 하도 이상한 게 나와서 아니 법을 어겨도 위헌인데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이걸 봅니다. 어저께 이제 이 기각 소식이 처음에 나올 때 국힘 쪽이나 또 극렬 지지자들이 굉장히 기세가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했다.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여기에 숨은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해석이 나오고 나니까 어저께 장이 마감될 쯤 돼가지고는 다시 좀 안정이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 하룻밤을 지내고 나니까 아 이제 내부의 상황이 보이고 그리고 아 이제는 윤석열 판결에 이룰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저는 긍정의 신호도 있는데 다만 이게 베스트로 갈 수도 있고 자칫했다간 아주 최악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베스트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게 8대 0으로 가는 일종의 빌드업이다 라고 하는 거로 볼 수 있고요. 만약 정말 최악으로 간다면은 내부에 분명히 어저께 각하 2명 그 다음에 기각 중에서도 한 명, 그 중에 한 명 이상하게 한 사람 이거 보면은
야 혹시 정말 5대3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게 4월 달로 넘어가고 4월 18일 넘기는 이런 국힘 쪽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저께 판결이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요. 제가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꿈을 꿨거든요. 충격이 조카사 했는데 이제 콘클라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좀 보이는 거는 어저께 그런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방금 4월 18일을 넘길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최악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네 6개월까지 가겠다.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법률가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자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이에요. 만약에 4월 18일까지 넘기면 그때부터는 헌재가 사실상 마비 상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기능을 못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탄핵 상태가 계속 가는 거 아닌가요? 직무정지 상태가? 직무정지 상태가 가는 거죠. 그럼 윤석열 결국은 대통령 타이틀만 달고 있는 거지 대통령 못하고 임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보다 엄중하게 사실 심판이 되었어야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헌재 구성을 정상화하지 않아가지고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밀어놓은 상태로 권한대행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이 내란 세력의 준동을 그대로 좌시하겠다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헌재가 사실은 기각을 했다고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더 안 좋은 겁니다. 최소한 3명이나 4명의 재판관들은 인용을 한 상태에서 기각이 났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 안에서 설득해 보려고 하고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이 행위를 헌재에서 엄히 다루고 좀 정말 무겁게 심판하려는 그 노력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각이 5명, 인용은 단 1명밖에 아니고 심지어 각하까지 있었다라는 이 내용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너무 참담하다라는 그 생각을 했고요. 일부 어제 제가 보도를 보니까 언론에서는 간접적으로나마 뭐 위법성, 내란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주요 언론에서 그 의미를 굉장히 크게 해석하면서 저는 이게 희망회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미 저희가 수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지난 3개월 동안 위헌성과 위법성이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한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무슨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저는 어제 판결에 대해서 너무나 참담하고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요. 임명 절차에서 좀 나눠지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요. 헌법 그 동의나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다만 국회에서 임명하는 건 표결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 상황을 원하고 있다면 이런 거겠죠. 이미선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그분들은 대통령 몫이니까 윤석열 몫으로 한덕수 총리가 2명 임명해서 6명을 아예 탄핵 기각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서 만약에 한다면 그건 국민이 받아들이겠어요? 이건 죽자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전혜원 원장님. 어제도 국민들이 한덕수 기각될 거라고 생각은 몇몇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고문을 쭉 보면 헌법과 법률 사실 위반은 인정되나? 아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데 뭘 가지고 그 기각을 하는 거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헌이 벌써 났어요. 국회 몫으로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파면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상당히 법체계에 문제가 생겼고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계속 3명의 재판관 임명하지 않아서 2분이 퇴임해서 6인 체제가 된다. 그러면 윤석열 탄핵 심판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탄핵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게 국정 혼란
혼란, 홍백이 계속될 거라는 불안감과 연결되어 있는데 헌재에서 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봐주시지 않았는지 매우 안타깝고 헌재에서 내려진 판단 자체와 모순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속상하고 또 하나 제가 정계선 재판관님이 지적하신 특검에 대해서 절차를 계속 미루는 부분은 특검법 자체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굳이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속성, 효율성, 공정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많은 사건에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한 사건에 대한 증거가 오염되고 증인들이 말 바꾸게 한 수많은 사례를 이미 봐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계선 재판관님이 표명하신 거고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신 정계선 재판관의 영상을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그나마 위로를 받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신변 위협까지 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서 지금의 이런 혼란을 초래한 데는 대다수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어제 한덕수 탄핵 선고를 보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갈렸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151명이 아니라 200명으로 해야 된다라면서 절차상 문제로 각하까지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용도 한 명이 나왔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이죠. 이렇게 한 사안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이쪽과 저쪽 끝까지 지금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오늘입니다. 왜 윤석열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덕수는 그렇다 치고 윤석열이 한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고 좌우고우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김진애 의원님, 이번 주 금요일도 넘긴다면 뭐 그전에 그래 이재명 선고 보고하자. 이재명 대표 선고 내일이잖아요. 그럼 뭘 더 봐요? 아니 지금요. 저기 일단은 앵커님 우리 조금만 가라앉히고요. 오늘 또 올라옵니다 지금. 아니 제가 어저께 이 상태였거든요. 어저께 왜냐하면 저는 기각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결문을 보고 어저께는 그냥 막 던지고 막 뭐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이제 판단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왜 이번에 기각이 될 거라고 다 예상을 했느냐 하면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헌재 전체가 이거는 못 참겠다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최상목이는 못 참겠다. 도저히.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줄 테니까 마은혁 임명해라 라고 하는 게 어저께 판결의 기본 저는 바탕에 깔려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기각을 하는 김에 그 결론을 나는 김에 자기네들의 거기에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받고 있는 영향력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어저께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드러난 거 보면은 솔직히 정영식이나 조한창의 그 각하 의견은 각하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임명직 사람 아니에요. 선출직이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왜 3분의 2가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는 거를 그렇게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래도 그 각하 의견을 그렇게 낸 거로 자기네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김복형도 정말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그렇게 한정없이 인정하는 그렇게 의견을 내놓고 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로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쯤 되고 나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는 총리고 대통령 윤석열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독수를 거기다 돌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생겼다. 그 대신 헌재가 갖고 있는 시간은 무지무지 짧다. 이게
지금 이제 짧다라고 하는 게 저도 이번 금요일이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정신 차려서 8대 0으로 간다. 그런데 다시 또 이제 또 최악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월스트 시나리오는 어저께 이제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게 너무나 수상하다, 이 과정들이 수상하다 해가지고 쭉 페북에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이 헌재 재판관의 지금 그 내부의 구성이나 봤을 때, 그러니까 휘둘리지는 않지만 영향을 받으면서 차츰차츰 저쪽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의심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일이 아니라 다음 주일까지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월 18일까지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차츰차츰 끌려가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드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서는 이제 헌재에 맡기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헌재가 이렇게 탄핵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기일도 공지하지 않고 이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절단이 납니다. 나라가. 지금 경제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 얼추 계산했던 국가 손실이 하여튼 몇 천조 됐거든요. 박지원 의원이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촛불 탄핵 때 우리나라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당국대학교 부설연구소에다 용역을 줬어요. 갈등 비용을 환산해 보니까 1740조예요. 네. 그리고 갈등 요인은 박근혜가 50%. 이번에 윤석열 계엄에 대한 갈등 비용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산은 안 됐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2000조에서 2300조가 나올 것 아니냐. 갈등의 요인은 윤석열에다가 74%가 나왔어요. 50%에도 74%. 그리고 계엄 후 3, 4분기 GDP 국민체육생산이 6조 3천억이 증발됐는가 하면은 자영업자가 20만 개가 폐업됐는데 이제 30만 개 됐을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는 책임의 1차적 책임은 윤석열, 2차적 책임은 헌법재판소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까지 선고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000조, 2300조 전혜원 원장님. 네. 이 국가적인 손실을 도대체 헌재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 이후에 하루에 GDP가 1조 원씩 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열심히 장사 준비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이 소식 들으면 숨이 탁 막히시죠? 한 달에 한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수익 내기도 어려운데 하루에 1조 원이라니 엄청납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이렇게 자꾸 선고를 지연하면서 국가 신인도 하락하고 경제에 주는 타격은 계속 커지고 있고 외교안보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국방부 분들을 이제 정책 부분 때문에 만날 부분이 있었는데 국방부가 분위기가 진짜 엉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부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 전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만큼 중요한 나라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방부도 어수선합니다. 지금 외교안보 이번에 미국과에서 민간국가 지정해서 보면 엉망이잖아요. 경제 트럼프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온갖 관세라 문제라든가 수출 문제라든가 기술 격차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헌재에서 이 부분을 정말 면밀히 살펴주셔야 됩니다. 경제가 한번 고꾸라지면 그걸 일으켜 세우는 데서는 더 많은 노력이 들어야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그 빚을 남기는 겁니다. 헌재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봐주셔야 되고요. 또 제가 이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누가 처음에 이 말씀을 많이 회자시켰을까?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만나고 돌아가시는데 받았던 로란 리본을 다셨는데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그걸 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교황께서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 많은 국민들이 내란으로 인해서 받는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금액으로 다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김진애 의원님 지금 눈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최근에 눈이 터졌거든요. 이게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면 눈에 혈관이 터진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다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까지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더 이상 지연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내란성 불면을 겪고 있고 내란성 위기양을 겪고 있다가 과장법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 이 고통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헌재 판결이 늦어지고 막 이러면서 너무 참을 수 없어서 막 열의를 많이 냈더니 혈압이 막 올라가지고 아주 며칠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한 3, 4일 새벽에 막 2시 반에 일어나서 2-3시간 잠 못 자다 새벽에 잠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막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불안해서 점점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법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법의 정의의 본질을 깊이 짚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가 있고 여러 정의를 세워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고를 늦추거나 아니면 판결이 있는데 3년, 4년 뒤에 선고를 한다라고 하면 그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정의가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사회적 비용과 시간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딱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헌재가 이러한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와 사회적인 어떤 비용, 그 다음에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어떤 국민들의 분열 상황을 다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가롭게 엉뚱한 재판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국민들도요. 급한 일이 있으면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다 나와서 일하고 새벽까지 밤 늦게까지 일을 하거든요. 만약에 합치가 되지 않는 의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끼리 그 평의실 안에 들어가서 멱살을 잡아서라도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날밤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번 주말에도 평시 출근 안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국민들의 그런 상황과 분열 상황과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오늘 오후라도 당장이라도 선고기를 잡고 이번 주에 탄핵 선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평소에 상당히 예의도 지키시고 서로 간에 뭐 존경도 해주시고 정치적인 고려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이제는 비상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 국민들의 비상 행동을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있는 때고요. 이제는 헌재도 비상 행동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요, 저는 한독수에 관련된 사안도 아마 평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에 서로 간에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 기각으로 하고 어저께 나온 거 보면은 정말 중구난방의 의견이 나온 거거든요. 내버려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윤석열의 평의 평결에 대해서 만약 하자고 하면은 왜 꼭 8대0으로 꼭 전원 합의해야죠? 아니 6대2로 되더라도 인용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만약 평결을 하자라고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후 변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미 모든 판단은 내부에서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럼 만약 지금 평결을 하자고 만약 하면은 누가 거기서 기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각은 누구도 못 합니다. 각하 의견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이번에 이제 낸 사람이 할 수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박근혜 때 전원 일치로 나왔던 것도 사실은 전체의 의견 자체가 그때는 솔직히 국힘 쪽에서
그때가 새누리입니까? 그쪽에서 배신했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를 배신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전원일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간을 보고 눈치를 보고 자꾸 그러는데 이걸 편결을 하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는 해야 된다고 6대1을 감수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를 계속해서 자 그러고 나면은 저쪽에서는 계속해서 국힘에 누구 의견이 어떻고 저쪽에서 뭘 어떻게 보고 이재명 저기를 어떻게 해서 보고 망언혁 재판관의 임명을 어떻게 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자면은 알리바이를 자꾸 내놓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 단안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점에서 저는 문영배 지금 헌재 소장 권한대행께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좀 이 푸시하는 거를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도 이제는 네. 뭐 꼭 전원일치 기다릴 필요 없이 네. 6대2면 6대2, 네. 7대1이면 7대1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역사에 남기자고요. 생각합니다. 그 친구. 아, 그럼요. 그 반대하는 사람 누가 각하야. 각하하는 나오면 사람. 되죠. 예. 파란 장미님, 저도 눈혈관이 터져서 병원 가야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패트릭님, 혈압이 올라서 3주 넘게 머리 아파서 머리 MRI 찍고 왔습니다. 아이고. 선하로님, 80년도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민주화 독재 투쟁하며 살았다. 70살 넘은 이 나이에 또다시 거리로 나가야 하나? 전국이 어디로 가는지 제발 조용히 살다 좋은 세상 보고 가고 싶다. 김명구님, 중대한 시국에 칼퇴근하고 개판결하고 헌법재판관 공무원들이 장난질 정치질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제대로 일도 안 하는 헌법재판관들 월급 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이미 임계점 넘어섰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할 때 그래 너네들 이미 씻을 수 없는 과오를 국민들 앞에 저지르고 있는데 한덕수 탄핵 선고하고 나서 곧바로 내일 윤석열 탄핵 선고하겠습니다만 해도 봐주겠다. 그나마 좀 봐주겠다. 그랬는데 어제도 넘겨. 오늘도 지금 11시 반이 됐는데 아직도 선고 기일 공지 안 해요. 그러면 2, 3일 잡고 이틀 잡는다고 해도 목요일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일 이제 또 뭐 이재명 대표 2심 있는 날인데 어쩌자는 겁니까? 자, 지금 헌법재판소에 뭔가 이제 사달이 난 것 같은데 누군지 한번 좀 따져봅시다. 어제 참 주목을 받은 재판관이 뭐 한 2명 꼽을 수 있어요. 정계선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근데 정계선 재판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거든요. 한덕수 총리, 이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돼야 한다라고 소신 있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수 쪽에서 아주 보수라고 하지 맙시다. 그 극우 좀비들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제 정계선 재판관이 왜 파면해야 된다고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위반을 했으면 탄핵을 하는 것이 그게 법정이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님? 너무나 당연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헌법재판관들 구성 자체를 사실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막은 이유를 보게 되면 헌재 구성을 그냥 6인 체제로 둬가지고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미루거나 아니면 기각시키겠다. 그런 목적으로 헌재의 구성 자체를, 임명 자체를 안 했던 것인데 그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증을 못한다라고. 그게 왜 입증이 필요합니까? 동기나 이런 어떤 것들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범행 배경에 불과한 것이지 명백하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자기가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드러난 헌재 구성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를 헌법재판관이 엄히 심판을 했어야 되는데 정계선 이 딱 헌법재판관 한 명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머지는 다 기각을 했다라는 게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원래 뭔가 다른 어떤 뭐 기각이나 뭔가 다른 이유를 쓴다라고 하면 사실 논리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기각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헌법재판관들 4명의 기각의 논리나 법리를 보게 되면 날선 논리가 없어요. 그냥 입증할 수가 없다. 그냥 파면 사유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두루뭉실 뭉개고 가버리기 때문에 과연 이 헌법재판관들이 누구보다도 더 엄정하게 헌법 수호 의지를 드러내야 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헌법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에서 국민으로서 너무나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각문을 보고 국민들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 화가 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계선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인지 여러분한테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 신문 기사인데요. 1995년도 신문 기사입니다. 30년 전이죠. 정계선 재판관이요. 사법시험 수석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언제나 겸손한 법관이 되겠다. 이 사법시험 발표하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충주여고를 수석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에서는 법 공부보다는 법대 내 동아리 노동법 연구에 활동을 하면서 사회 현실을 배우는데 더 열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랬는데 1차 시험 붙고 2차도 딱 한 번 만에 합격을 했는데 수석 합격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그런 재판관이더라고요. 저는 그 정계선 재판관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이제 장초에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었다고 하죠. 근데 전태일 평전을 읽고 서울대 법대에 다시 입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태일 평전 자체가 그 당시에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던 노동자들의 마음 아픈 현실, 그래서 본인을 그렇게 보내야 됐던 청년 전태일에 되게 굉장히 감동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이 말을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고 검찰이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육군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해결을 한다. 법대로 해야 된다.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 아닙니까? 힘없고 빼갑는 일반 시민들이 법원을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법을 통해서 헌법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계선 재판관의 이번 그 하신 말씀이 동영상이 지금 SNS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이다. 이 점을 대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보수 일부 세력이 왜 이렇게 정계선 재판관을 공격하나 봤더니 과거에 이명박이 그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 뇌물죄를 했을 때 1심에서 징역 15년 실형을 선고했었거든요. 말 그대로 대통령이 이런 책무를 저버렸으면 더 무겁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정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계속 공격하려는 거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계선 재판관 같은 분이 계셔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헌법 정신이 수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을 좀 그래도 희망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헌법재판관분들 제발 이 국민들의 이 피눈물과 절규를 제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기 헌법재판소장감이에요. 정계선 재판관 임명 안 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 임명 안 하고 버텼잖아요. 이렇게 지금 정계선 재판관이 소신 있게 판결을 하니까 지금 저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물어뜯고 말이죠. 한번 그 소리들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에서는 느지막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부터 시작해서 이 좌익 세력들이 내리는 지령 그대로 이 재판부에 와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좌익 세력이라고 해요. 정광훈 같은 자는 빨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참. 예. 아이고, 이건 뭐 앉았어. 그냥 이렇게 판결하면 좌익이고 빨갱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흔역을 못 하겠다고 저거 하는데. 근데요, 저는 일단 정계선 이분은 차기 헌법재판소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미래도 지금 불투명하게 됐지만, 자기가 이제 개원할 때 헌법재판소에, 지금요, 이거 헌법재판소 알아야 될 게, 지금 만약 여기서 삐끗하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의 존망도 지금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리 한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신망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를 꼽았고 유일하게 과반을 넘었어요. 꼴찌가 검찰에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고요. 저는 지금 하여튼 이번 금요일을 마지노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좀 푸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어저께 한덕수에 대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 그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판단을 내리는 게 헌법재판소의 자존감을 지키는 거였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바보들 같이.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조금 시간을 두고 다음 주를 넘기자 하고 하는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모양인데, 저는 이번 금요일로 해가지고 푸시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걸 마지막 헌법재판소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헌재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결론이 나도 진작 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결론이 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뭐 국민들이 뽑는 겁니까?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도 국무총리라는 자도 임명을 안 해. 그 대응을 맡고 있는 얼굴 시커먼 그 부총리라는 자도 임명을 안 하고 이빨만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나라를,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파면 안 당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까? 어제 한덕수 총리도요, 뭐 이제는 뭐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마흔역 재판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뭐 나중에 보자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망치듯이 답변을 피하면서 마흔역 재판관 임명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던 지금 행태를 보게 되면 마흔역 권한대행 임명하지 않을 것 같아서 더더욱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도 몰랐을 텐데 왜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파면 선고를 하지 않았는지 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원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국가 권력과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헌법재판소가 그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실제 그 행태가 정치적이어야 된다라는 그 말은 아니거든요.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헌법의 해석함에 있어서 오직 헌법과 그리고 국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상식에 맞춰서 판단한다고 하면 이 탄핵 선고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이 없을 텐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도대체 내란의 힘, 극우를 옹호하는 과연 그들과 얼마나 다른지 심각하게 정말 우려가 되고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 절박한 이 호소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전원 인용 결정으로 빨리 탄핵을 선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금 김남국 변호사님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스탠스가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바르게 해다오, 헌법 정신에 맞춰서 해다오, 원칙, 사회 통합해다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거를 정치판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은, 제가 어저께도 저거 하는 게, 이게 그렇게 될 건지를 알면서도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이 말하자면 그랜드 플랜을 세워놓은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한덕수가 3명을 임명 안 한 거는 나름대로의 그게 플랜이었고, 그 다음에
최상목이가 딱 2명만 했잖아요. 2명만 한 건 뭡니까? 이 상태를 보면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의 극우와 그 좀비들 아까 얘기하신 그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여론조사 이용해가지고 막 반대하는 이런 쪽에 저기를 해가지고 그 틈을 타가지고 헌법재판관 일부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독수를 돌아오게 만들고 지금 그 플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정말 음산하고 음흉하고 끔찍한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솔직히 국힘이 그동안 얘기하던 대로 쭉 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게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호소만 가지고 되지는 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거를 이제라도 뭘 해다 이것만 가지고는 나는 정말 이거 뭐냐면 내일까지 기다려 보는데 내일 이재명 재판 결과를 보고서는 사실은 이제 많은 것들이 내일 결정이 될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정말 이거는 비상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거를 니네들 규탄하고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솔직히 아까 얘기하는요. 뭐 추기경이 얘기하든 국민들이 어떻게 하든 국가가 2,000조에서 3,000조. 솔직히 저는 그 헌법재판관 일부들은 전혀 신경 안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한덕수 총리가 계속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해야죠. 탄핵해야죠. 그럼요. 지금요. 탄핵해야죠. 최상목 탄핵하고 다 탄핵해야 됩니다. 탄핵하지 파면하지 않는 이유를 김복형 재판관이 이야기한 걸 두고 임명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석한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김복형 재판관이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의해서 대통령의 작위 의무가 있더라도 작위 의무라고 하는 것은 임명하도록 하는 그게 작위죠.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바로 임명해라 라는 것은 아니고 뭐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임명을 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그때 임명 바로 안 했다고 탄핵하는 것은 지나치다. 네. 이렇게 지금 판결한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며칠이야? 일주일? 한번 볼까요? 네. 언제까지 임명 안 하면 탄핵해야 돼요? 그거를 저는 볼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상당한 기간 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법률을 조문을 보면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문헌으로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에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건 맞지가 않고요. 또 이렇게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을 주는 것은 왜 시간을 주겠습니까? 숙고할 경우가 있을 때에만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고민하고 숙고하고 그래서 재량권이 있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는 건데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임명해야 되는 사람 대통령이 고민할 뭐가 있습니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위법적인 어떤 사안이 없고 자격이 되는 사람 헌법재판관을 추천해서 의결해서 통과시켰다라고 하면 바로 그대로 임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재량도 없는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을 그렇게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당한 기간 준다고 이 사람이 뭐 태도가 바뀔까요? 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그냥 한덕수 권한대행 과거에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총리했다. 의원들하고 뭐 친하다. 그 한덕수 국무총리 부인과 뭐 친하다. 전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비상식 시국이기 때문에 더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더 아주 낙관하지 말고 더 시국이 엄중하다라는 판단 아래 더 긴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는요. 이번 헌재 판결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 지적을 받고도 안 고치면 그건 더 혼나야 돼요. 그리고 한번 탄핵 기각됐다고 해서 또 탄핵 못할 줄 압니까? 민주당도 좀 더 강하게 보여야 됩니다. 적어도 어제 다시 그 자리에서 돌아왔을 때 기자가 마은혁 재판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예 바로 임명해야죠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라고 답을 했는지 그 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뭐를 또 봐? 이제 곧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죠. 뭘 또 봐? 저는 솔직히 한덕수 속마음은 빨리 파면해 주면 윤석열 빨리 파면해 주면 그 다음에 내가 마은혁 임명하고 그 다음에 대선 관리도 잘할게. 이게 속의 한 마음이라고 들고요. 그 말을 바깥으로는 못하니까 자 바깥으로 하면 만약 내가 권한대행으로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진 않지. 이런 생각이 속으로 있는데 이걸 깨줘야 돼요. 저는 이번에 어저께 그 민주당이 어저께 최상목에 대해서는 그 탄핵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이번 주일에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딱 시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안 되면 바로 한덕수 탄핵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위원님 마이크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긴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국회 몫의 3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작년이에요. 작년 12월 26일입니다. 한마디로 위헌 상황, 헌법 위반 상태가 지금 석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는 이미 3달 동안 이런 상태가 된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당장 탄핵시켜도 본인이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미 위헌이라고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탄핵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이 너무 지적을 잘해주셨잖아요. 이게 뭐 여야 합의할 거야? 사실은 소수 여당의 입맛대로 국정 올려고 한다고 했던 거 아니야라고 지적한 부분이 저는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자꾸 한덕수 권한대행 이제 돌아왔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위헌이라고 이미 판단 내려주셨다니까요. 본인의 행동이 잘했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국회에서 지금 통과된 지 벌써 헌법재판관들 통과시킨 게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상태에서 행복한 국민이 있습니까? 본인만 행복합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돼서? 저는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고 정말 비상시국에 맞게 신속하게 여러 가지 결정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덕수, 최상목 다 탄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금만 또 흥분해가지고 또 던져버리고 말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이게 민주당을 물로 보게 하면 안 돼요. 국회를 물로 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 상황에서 만약 내일 지나고 모레가 됐는데 이 선고일에 대해 윤석열 선고일에 대해서 이걸 잡지를 못하면은요 최상목은 당연히 탄핵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 탄핵 들어가고요. 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 하면은 저는 국무위원 전체 탄핵하는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시각에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힘들고 뭐 이러는데. 국가를 더 힘들게 하는, 국가를 지금 힘들게 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윤석열 파면 결정이 지금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수 패널들이, 보수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파면 결정이 나야 진짜 봄이 오고 경제도 피어나고 안보도 살아나고 산불도 더 이상 안 나고 싱크홀도 안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요. 경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나스닥, 다우존스 다 이렇게 빨간색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만 지금 빠졌고요. 네. 환율이 또다시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럼요. 1470원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럴 때였는데 그걸 돌파했잖아 어저께.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에 대한 선고를 미루는 사이에 가장 기세 등등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극우 폭도들입니다.
지금 다른 국민들은 다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극우 폭도 그리고 한난 정치권에서 퇴출될 거라고 예상됐던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기세 등등합니다. 헌재가 이 상황을 보셔야죠. 지금 극우 폭도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실제 살해 협박하는 글이 공공연히 나돌아다니고 그런 언행을 일삼는 유튜버들은 풀러나서 지금 자신 있게 활개치고 다니고 최근에 탄핵해야 된다라고 했던 시민이 승용차에 치어 바치는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한마디로 극우 폭도들의 천국의 문, 지옥의 문을 지금 열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걸 빨리 마무리해 주셔야죠. 저는 한덕수도 문제이지만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헌법재판관들께서 정말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분열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길어질 거고 선고가 늦어질수록 불복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만 기세등등해집니다. 나머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국민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헌법소의 마지막 보루라는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이 목소리를 하루라도 좀 제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나서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좀 많이 참았던 것은 그래도 헌재가 마지막 보루니까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공정한 상식적인 그런 판결을 내려주겠거니 그리고 뭐 다른 자들 다 이렇게 기각하고 그럴 때도 뭐 윤석열 하나 뭐 저기 하면은 저런 건 봐줄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덕수 기각할 때도 그래. 윤석열 곧 파면하면은 그래도 뭐 대행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최상목이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덕수 정도는 뭐 그렇게 막 생각하고 봐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 말이죠. 이건 뭐 완전히 이건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까지도 저렇게 할 판이라는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나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결국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내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투쟁하고 있는 많은 의원님들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뭐 우리 민영배 의원이 연세가 되시는데도 단식하다가 또 실려가시고 위성곤 의원님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이 온 마음으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거리로 매일같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렇게 여유롭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안의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수 논객인 김진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조차도 만약에 이 윤석열 탄핵안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난다. 민중 밀란의 거의 봉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혁명적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윤석열이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더 엉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더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하야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법기술자들이 머리를 쓰고 뭔가 꼼수를 만들고 법꾸라지처럼 만들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온 국민이 12월 3일 그 장면을 생방송으로 다 봤는데 어떻게 그걸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정말 헌재가 이번 주를 넘긴다라고 하면 국민이 더 많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진애 의원님 요즘에 보면은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 정당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조갑재, 정규재, 김진 그야말로 보수에서도 상당히 센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조선일보, 월간조선 출신, 네. 한국경제 출신, 네. 중앙일보 출신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하고 국민의힘하고 지금 완전히 괴리가 생겼잖아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정말 정통 보수의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지른 짓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박근혜 때도 정말 수치스러웠는데 그걸 이기고 정통 보수로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 윤석열이 완전히 배신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계엄이라고 하는 내란이라고 하는 짓을 저지르고도 다시 돌아오겠다. 자기네들의 부정부패, 자기네들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도저히 니네들이 지금 완전히 국힘을 뽀개고 있는 거다. 보수를 뽀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못 참다. 여기서 무너지더라도 여기서 무너지고 새로 피어올라야 되겠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대부분 지금 그 정권 교체 여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자리에서 다시 꽃이 필 수는 없어요. 이걸 다시 한번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거 엎으면서 해야 할 수 있는 인물로서 이재명을 주목을 하는 거죠. 이재명의 중도 실용주의, 그 다음에 실사구시적인 이런 판단을 중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조금 놀랍긴 합니다. 조갑제 입에서 그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어제 솔직히 김진 논설위원 어제 김진우 의원 얘기 들었는데 아이고, 뭐 본인 입에서 다 꼴보라는 얘기를 듣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글쎄 말이죠. 저는 그게 처음 영상이 떠가지고 이거 AI가 만든 가짜 영상인가라는 생각까지 해서 찾아봤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호소하면서 보수가 보수를 비판하면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 문제는 사실 보수냐 진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 건데 이걸 그냥 적당히 덮고 법기술로 덮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가 없고 유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상상해 봅시오. 윤석열이 돌아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좋을까요? 아니 와보세요. 돌아오면은 조선일보는 망해. 배간이야. 아 그러니까요. 국힘들 자기네들은 다 시신백에 들어갈 그래서 거야.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농담처럼 의원님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싫어할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조선일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이 말은 좀, 저도 조금 이제 원로급에 들어가니까 제가 이 얘기는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이나 또는 민주진영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투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좀 자학적인 방법으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을 단식하고 못해서 단식하고, 농성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식하고 이러면서 해야 되냐, 과연. 이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뭔가를,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해야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좀 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착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하면서 할 일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고 좀 정말 비상시국답게 이렇게 하는 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듭니다. 아니, 왜 저 구구 국렬들은 맨날 무슨 이상한 짓 하고 막 폭동 일으키고 온갖 폭력 다 쓰고 그러면서도 검찰과 경찰이 다 봐주고 말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워야죠, 지금. 지금 농민단체는 이제 트랙터를 몰고 지금 남태령을 그렇습니다. 넘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남태령 넘어왔을 때가 사실은 어떤 분기점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민들이 남태령 넘어오다가 그 밤을 거기에서 꼬박 세우고 그러면서 막 시민들이 모여들고 그러면서 이제 탄핵의 그 체포의 결정적인 그 계기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다시 트랙터를 몰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J컴퍼니가 또 취재를 하고 있어요. 혹시 정병훈 대표 연락이 될까요? 한번 연락 한번 해볼까요? 현장 상황이 궁금한데. 아주 활약이 대단하죠. 아, 예. 여보세요? 정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남태령에 계신가요? 네, 남태령에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궁금하네요. 정말 좀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예. 우선 남태령이 딱 과천과 서울의 그 경계선이잖아요. 예.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차가 한 1시간 반 전에 트랙터 2대를 싣고 과천 쪽에서 잡혀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트랙터가 더 늘기 시작해서 한 7대 정도의 트랙터를 실은 차들이 지금 대기 중인데 지금 아까 오세훈 시장까지 와가지고 트랙터를 못 가게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여기 왔었어요, 현장에. 지가요, 막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집회를 오세훈 시장이 막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랙터가 사실 여기서 트랙터를 내리고 집회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경찰들이 막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애매한 게 경기도에서는 이 트랙터가 내리는 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서울에서는 또 그게 불법이 돼버렸어요. 트랙터에서 내리면? 네네네. 왜냐면 거기서 집회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그 농민들은 경기도에서 트랙터를 내리고 집회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 엄청난 경찰 인력들이 남태령 고개를 다 막고 못 가게 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경기도와 서울의 이 그 경계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경찰들은 서울로 넘어가라. 보내주겠다. 근데 서울에서는 절대 못 보내주겠다. 지금 서로 책임 떠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태령에는 트랙터가 몇 대나 지금 모여 있습니까?
지금 트랙터를 싣고 있는 버스가 한 8대 정도 있고요. 예. 대당 2대씩 정도 실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앞으로 더 올 예정입니다. 지금 시민들도 혹시 모여 계십니까? 계속해서 모이고 계세요, 지금요. 지난번에 밤에 모여 있을 때만큼 그렇게 많이 모이시나요? 지금 현재는 아직 이게 여기서 집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막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경우인데, 이게 만약에 경찰이 그냥 지나가게만 허용해주면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모일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그때 우리가 남태령의 그런 기적을 한번 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번보단 더 일찍 많은 유튜버 분들과 시민들이 지금 속속 오고 계십니다. 혹시 또 좀비들도 보입니까? 이미 그 신남성연대랑 그 안정권이라는 그 좀비 세력들이 지금 저 앞에 막고 있어요, 걔네들이. 예. 포크레인을 한 수십 대, 그다음 트럭 수십 대, 레카차 수십 대를 빌려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여길 지나가지 못하게 걔네들이 막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그런 중장비 차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경찰이 막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길 막는다고 그런 중장비를 불렀다라는 게 정말 웃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앞에 트랙터 앞에 지금 안정권이랑 그런 내란 좀비 애들이 지금 차량으로 막아놓고 있는데 경찰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이 시민보다 더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지금 경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태령 일대, 여기가 남태령의 언덕인데 이 일대 저 밑으로 경찰차들이 저기 사당역까지 그냥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동대 차량이. 지금 저희가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정 대표님 지금 계신 곳이 남태령이죠? 네, 여기가 바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이 남태령의 제일 언덕이고요. 네, 트랙터가 안 보이네요. 트랙터 요 앞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시간차가 있어서 방송이 한 15초 늦게 들어갈 건데 지금 여기 앞에 보는 영상이 트랙터들이 서울 쪽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 쪽에 트랙터들이 지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뒤쪽으로 보면 여기 또 경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분기점인가요? 네, 여기가 딱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국군수송사령부가 있는 신호등인데, 그 작년에 저희가 여기 처음에 남태령에 왔을 때도 이곳 그 신호등을 처음으로 경찰이 막았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여기를 뚫고 좀 더 아래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이쪽은 서울경찰, 그 다음에 뒤쪽은 경기도 경찰들이 지금 모여 있고 경기도에서는 자기네들이 서울만 넘어가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서울 쪽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농민들은 그걸 당연히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서울 쪽에서 이 차를 내리면 불법 집회가 돼버리니까. 오늘부터 그런데 또 지금부터 상당히 또 대치가 예상이 되네요. 네,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혹시 상황이 좀 있으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저희가 한번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J컴퍼니 정병권 대표 연결해서 현재 상황 봤는데요. 근데 김남국 의원님,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민주당이 천막 당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철거하겠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뭐 자기가 뭐 대선 주자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요? 명태균부터 먼저 좀 정리해야지. 그 지난주에 옷소공이라고 옷소공 오세훈이 쏘아올린 공. 지난주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35일 만에 해제했다가 사과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거 토제 때문에 지금 더 지금 설치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세훈 시장 대선 출마 못한다. 토지거래 허가제 풍거에 대해서 사과한 날 바로 그 다음 날에 또 명태균 씨 수사로 압수수색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지난주에 여의도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시장 정치 생명 끝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 평가를 받고 있어서 자꾸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우리 민주당의 천막 당사에 시비를 걸면서 철거하겠다라고 이런 모습이 정치적으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태령 현장에 역시 찾아간 것도 이게 불법 시위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뭐 화물연대는 트럭이나
트레일러 이런 것들 가지고 할 수 있고 농민단체는 뭐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안전하게만 하면 되고 도로교통이나 흐름이나 이걸 방해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도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회하는 것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서울시장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거고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미 오세훈 시장 명태균으로 끝났는데 그리고 무능 토지거래 허가제 왔다 갔다 하는 오락가락하는 정책 무능으로 이미 끝났는데 발버둥 친다고 해서 정치 생명이 연장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이 남태령을 왜 옵니까? 남태령을. 명태균부터 먼저 해야지 남태령을 왜 가요? 오세훈은요. 지금 대선 주자는커녕 사실 12년 전에 이미 실패한 시장을 겨우 10년 만에 돌아오고 나니까 대선 주자 언감생심인데 지금 사실은 야 어떻게 서울시장이라도 서울시장 되셨어야 되는데 서울시장이라도 어떻게 건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지난 밤에 싱크홀 강동구에 싱크홀 20m가 되는 거 오토바이 어떻게 됐어요? 오토바이 못 찾았죠 아직. 어저께 20m가 직경 20m가 되는 깊이 20m가 되는 싱크홀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서울시장인데 오세훈 그런 거는 하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기껏해서 나간다는 게 천막 철거하겠다. 아니 왜 오세훈은 바보같이 항상 사회적 약자 장애인하고 싸우고 농민하고 싸우고 저 트랙터가 좀 트랜스포머처럼 바꿔가지고 그냥 오세훈 좀 사회적 약자에 애하고 부잣집 자제분하고는 표현이 또 다르잖아요. 글쎄 말이야. 거기는 애들이고 여기는 자제분이잖아요. 글쎄 말이죠. 오세훈이 하여튼간에 정말 한심해요. 근데 지금 최후의 발언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과거에 무상급식 논란 비화하면서 바보 같은 짓 했다라고 아니 뉴스에 나왔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바보 같은 짓 했다라고 꾸짖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저걸 보고 말씀하셨듯이 싱크홀 사고나 제대로 수습하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마 지금 이제 김문수가 뜨니까 불안 초조해서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싱크홀 사고 현장은 갔습니까 오세훈이? 어저께 밤에 갔었어요. 밤에 갔어요. 10시나 그래요? 아직 구조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사실은 사고 현장 수습이나 이런 것들을 지휘하면서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가 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아주 엄중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시장이 남태령 합법적인 시위인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거기로 가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남태령에서 안양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한 5분 10분만 좀만 더 가면 서울구치소 있거든요. 거기 찍고 거기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현장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후반부에 한번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지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주불리 안보특강 있는 날이죠. 김병준 민주당 최고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김진애 의원님, 전인원 원장님, 김남국 의원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